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시작은 실제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보다 작은 13개의 식민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특징짓는 요소들, 합리적인 법제도, 프론티어 정신,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추구,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포용성은 국가의 서부 확장을 가능하게 했고, 나중에는 루이지애나 구입, 알래스카 구입 등을 통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지만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지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에 쌓여 있지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는 통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2030년 이후 한반도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동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관계, 특히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및 경제적 관계는 한반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 자유롭고 유연한 시민들의 사고방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는 국가의 내부적 강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사회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한반도의 미래 영토적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하게 국내외 정치적 의지, 경제적 자원, 기술적 혁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많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2030년도까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의 미래 지도가 될 지역과 혹은 그 주변의 한국과 우호적이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모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남북 통일. 남북 통일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합니다. 최악의 남북 관계의 상황이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과의 문제로 신경증을 앓고 있고 또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로 국력이 크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은 2030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했을 당시 한국 통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처럼 동독같이 쉽게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많은 동구권 주민들은 서독의 TV 프로그램과 또 미국산 시청각물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분적인 이 통행의 허용이 이뤄질 정도로 어느 정도 서구권 문물을 맛볼 기회가 있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유럽의 국민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미디어 보급이 동구권에 자유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예 남한의 시청각물을 볼 수 없었는데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주민 약 90% 정도가 남한의 시청각물을 보고 있고 설령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의 경우 미화 몇천 불 이상을 상납할 경우 풀려날 수 있어 북한 평양 기득권에까지 남한 드라마들의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90년대 탈북하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정착 후에 사회 동화 속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 배경으로는 최근에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남한의 시청각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한의 사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또 남한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 말투, 사회 문화 등을 간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진짜 북한 주민인지 남한의 지방 사람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남북한의 상황은 80년대 동구권의 상황과 흡사하며 곧 남북한의 통일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국토의 면적은 2배 이상으로 넓어지며 국민들의 숫자도 50%가량 증가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북한 곳곳에는 학교가 생기고 공공기관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남한의 고급, 사무직 일자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건설 경기는 대화랑을 기록할 것이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남북한의 통일로 새로운 활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도 통일. 남북한이 통일되면 분명히 간도, 흡수 병합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말기에서부터 대한제국 시기 두만강 이북 압록강, 이북에는 조선인들이 거주해 살았던 기록이 분명 존재하며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중국과 체결한 간도 협약으로 간도 지방이 불법적으로 청나라에 넘어갔습니다. 통일이 이뤄지거나 혹은 그 이전에라도 간도에 반한 문제가 국제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간도에 대해서는 국제 메이저 언론에서도 서서히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도 지방 남만주 지방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는 덜드 코리아, 세 번째 코리아라고 언급을 하며 간도 지방 문제에 대해 깊이감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지정학 잡지인 디 애틀랜틱지에 서도 2013년부터 고구려와 현재 한중관계, 그리고 1909년 일본에 의해 강제 할양된 간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의 시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틀랜틱지에 소개된 것만으로도 이미 미국의 정치외교 분야에 이러한 문제들이 깊이 있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도 지방 문제, 남만주 지방의 문제 등에 대한 외교적 문제는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기어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며 1909년 일제의 불법적인 국제조약이 무효이며 간도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간도 지방의 흡수 병합, 아니 간도 반환 문제는 분명하게 급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중국은 외교적인 고립을 겪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성장해왔습니다. 많은 서방의 나라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 공산당 특유의 3대 정치 파벌이 중국만의 특별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홍콩에서 시작한 우산혁명의 무자비한 탄압과 서방세계와 약속한 일국양제 체제 무시 등으로 서방세계는 점점 중국과의 무역을 끊어버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현재 경제적 고립을 넘어선 정치외교적 고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동반도 만주의 연합체제 구축. 한반도와 간도 지방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정부 출현 이후에 소위 일본 제국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청나라의 간섭을 크게 받고 있던 조선을 청일전쟁을 통해 독립시켰고 류큐 대만 등 중국과의 해안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 대륙 세력과의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산둥반도와 만주 일대입니다. 통일한국이 만주와 산둥반도를 흡수 병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또 소득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부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만주 산통반도의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의 소수민족들에게 자행되고 있어 서방 세계에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홍콩의 선진화된 주민들에게도 폭압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여 서방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공의 만행을 의화단연한 시기 서양인들에게 자행됐던 인권 유린 상황과 흡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의화단연한 이후에 서방 연합체가 결성되어 청나라 당국에 대한 압박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망국으로 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산둥반도와 만주지방은 우리 민족과 흡사한 DNA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민주주의의 지원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완충 권역을 만들어 우호적인 나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몽골 통일의 지원. 몽골과 내몽골을 합치게 되면 몽골 민족만 약 1000만 명가량의 나라가 됩니다. 현재 몽골은 300만 명의 부산광역시 수준의 인구에 불과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이 내몽골과의 통일을 이룩하고 과거 옛 바이칼, 호수 부근의 몽골 부족 공화국들과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몽골은 약 1000만 명의 민족 국가가 되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몽골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수원 다수와 주요 민물을 공급하는 하천의 대부분이 러시아나 중국의 영토 안에 있어서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과거 옛 고토들을 되찾는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고질적인 사막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의 경제 위기와 사할린 캄차카 구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는 경제적인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극동지방 그중에서도 사할린과 캄차카 등의 극동지방의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역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알래스카의 매각뿐 아니라 사할린까지 미국에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곧 이러한 상황이 재차 도래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경우 주요 구매 세력들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인접 국가들이 유력한 매각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8개 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러시아식 표기 방침대 신중국식 표기 방침 방식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사실상 러시아 극동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일부 지방에 대한 매각 제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중 유력한 매각 대상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류큐와 대마도 문제. 대마도와 류큐는 현재 일본의 영토입니다. 대마도는 1945년 일제 패망 직후 한국령으로 될 뻔했으나 급작스러운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대마도 반환이 무산됐습니다. 실제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도가 한국령 섬으로 표기되었으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대마도가 한국령 섬이었다면 제주도와 대마도가 균형이 맞추어진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 류큐 역시도 아쉬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류큐는 현재의 괌이나 사이판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미국령 섬이었습니다. 류큐는 원래 오랜 역사가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조선과의 조공 관계가 있어 조선과도 우호적인 나라였고, 심지어 류큐의 왕자가 조선에 망명을 하기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류큐는 1970년대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될지 일본에 반환할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류큐의 독립을 지지하였으나 공산주의가 갑자기 크게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일본령으로 다시 반환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된 강대국이었다면 대마도 문제나 류큐 문제 역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됐었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은 류큐를 조공국으로 두어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었는데 이 같은 관계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 강대국이 된 한반도, 그리고 원거리의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북마리아나 제도의 일본 반환 이슈. 현재 괌, 사이판, 피니언 섬 같은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는 자금의 중국발 안보 문제로 인해서 서태평양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도가 높아진 섬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엄연한 미국령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투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50개 주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하시라도 독립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한국계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무려 42%의 한국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안보 문제가 해소될 경우 류큐 북마리아나 제도 등의 독립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유력한 매수 유망 국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북마리아나 제도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의 자격으로 국제적으로 점유할 권한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처럼 미국에 빼앗겼는데 북마리아나 제도 역시 미국의 반환 요구, 매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가 해소돼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일본의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구매 혹은 반환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될 경우 한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북마리아나 제도의 상황을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다는 한국 원전, 앞으로 수백 조에 달하는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이 휩쓸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바라카 원전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최우수 평가를 받아 다시 한번 한국 원전 설계의 시공 능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UAE 원전의 운영 안정성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핀란드, 헝가리, 영국 출신 전문가 5명 등이 파견되어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2017년 사전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는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 현장 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향상된 2. 운영 경험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3. 종합사고 관리 프로그램이 갖춰졌고 4.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의 이동식 기기의 원활한 사용이 입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에 공유할 계획인데요. 이에 한국형 원전 1호 수출 사업인 바라카 원전이 세계기구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진행 중인 차기 원전 수주건에도 탄력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고 이를 토대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사업도 수주를 따냈습니다. 엘다바 원전이 지어지는 지역은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사막 지대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건설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요. 모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형에 맞춘 특수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막 최초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듯 이집트,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에 부는 원전 붐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죠. 시속 80km의 자연재해급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원전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자연과 다투는 전쟁터라 봐도 무방합니다. 원자로가 들어설 주설 비공정 본관 부지는 모래 아래에 숨어있는 단단한 지반을 찾기 위해 깊게는 20m까지 파내려가야 하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굴착과 동시에 양수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 특성상 여름 기온이 50도 이상 치솟기 때문에 얼음과 냉각수, 냉풍시설 등이 총동원되는데요.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하루 600톤가량의 얼음이 소모됩니다. 또한 모래 등 콘크리트 재료를 조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방이 모래뿐인데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바다를 낀 사막의 모래는 염도가 높고 강도가 약해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와야 합니다. 특히 복수기에서 증기를 냉각하여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냉각수로 차가운 바닷물이 필요한데 사막 앞바다의 수온은 35도에 달해 처음 설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업체들은 바다 멀리 있는 찬물을 얻기 위해 원전 냉각수 취 배수 방파제의 길이를 연장하는 고강도의 시공을 접목하고 있죠. 일례로 UAE 바카라 원전의 방파제는 무려 15.3km까지 연장했는데 이는 국내 원전 방파제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현장 직원들의 탄식을 쏟게 만드는 것은 바로 모래바람입니다. 높은 태양 복사열이 모래를 달고 시도 때도 없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일단 바람이 불면 모든 공사는 올 스톱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 때문에 바로 코앞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UAE 원전 건설 당시 한국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초대형 마기를 설치하면서 끝까지 정해진 공기 내 건설을 완료하는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짧은 공기를 요구했던 UAE인지라 입찰 당시 프랑스 에러버, 현 EDF는 UAE의 요구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 바 있었는데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막원전 건설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보란듯 성공해낸 것이죠. 안 되긴 왜 안 돼 해보긴 해봤어? 바라카는 최초 9개국이 건설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6개국 사업 포기, 최종 후보로 프랑스 에러버, 현 EDF, 미국 G, 그리고 한국전력이 선정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입찰국 가운데 최저공사비, 최단 공사 기간, 가장 높은 이용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원전사업 총 규모 12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기술력은 물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프랑스전력공사 등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5년마다 발행하는 발전원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키당 2,157달러로 가장 낮고 미국은 4,250달러, 프랑스는 4,013달러, 일본은 3,963달러 큐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약 49%, 프랑스에 비해 약 46%, 일본에 비해 약 45% 저렴하게 제공이 가능한데요.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kW당 1,959달러로 중국, 구형 CPR 1,763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저렴합니다.
한국 다음으로 건설 비용이 낮은 러시아, 2,933달러, KW에 비해서도 약 33% 저렴한데요. 한수원은 한국이 원전 관리 비용, 현장 선정 비용, 규제 비용 등 분야에서 비용 절감에 뛰어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계 능력으로 부수자재의 추가 도입이 불필요한 점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의 원전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인데요. 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급입니다. 세계적 에너지 매체 에너지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사우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를 배제하면서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난해 미국 정보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우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기로 하였고 프랑스 EDF의 제한은 가격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한전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였는데요. 매체는 APR 1400 관련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로 이뤄낸 성과라 말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핵심 기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최근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사가 작성된 1개월 후 한국형 원전 해외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식재산권을 두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둔 상태에서 한미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지재권까지 포기하면서 굳이 왜 한국과 원전 동맹을 맺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현대화된 원전 건설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1979년 TMI 2호기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업적 규모의 세일가스 개발이 시작되면서 가스 생산이 원전보다 경제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미국 원전 업체인 엔터지의 레오 디놀트, 리오 데놀트 회장은 대놓고 전력요금을 결정하는 세일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크게 손상됐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워 버몬트 양키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였죠. 또한 원전 안정성이 미국 집권 여당과 야당에서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 일정이 빈번하게 연기되었고 원전 업체들의 재정 문제와 맞물려 원전 기술력과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이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기술력, 안정성, 가격 경쟁력은 타국가를 압도하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연구소 KACAI는 경쟁국 5개국 업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상업적으로 우세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 시 설계와 기자재 제작 및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 공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계획한 공정대로 예정된 공기 내로 완성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거기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품질 관리 등 시공전 분야에 걸쳐 100%의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룬 국가도 한국이 유일한데요. 괜히 원전 인프라가 지구상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7월 프랑스에서는 충격적인 기밀 문서가 폭로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프랑스 국영 원전업체 EDF가 이사회에 보고한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프랑스 EDF의 원전 건설 비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신규 EPR 원전 1기의 건설 비용은 75억 터부터 78억 유로, 약 10조 원으로 최초 예상 건설 비용 33억 유로, 약 4조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는 바라카 원전 1기의 평균 건설 비용인 40억 달러, 약 5조 2천억,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09년 UAE 수출 이후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의 총 건설 비용은 12억 유로가 증가한 136억 유로, 약 17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밀 문서의 파급력은 상당했는데 최근 영국은 건설 비용 급증을 지적하며 자국의 원전 건설에서 EDF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한국 원전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안전성에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PR 1400은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EU 에벌 표준 설계는 역대 EUR 본심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24개월 만에 유럽 사업자 요건 EUR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원전의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반면 1990년대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원전 산업은 완전한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지어진 원전 56기 가운데 16기가 일본 기술로 만들어질 정도로 원전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언론조차 국내외에서 신규 수주가 없는 일본 원전은 인력과 기술력을 유지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일본전기공업회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원전 종사자는 2011년 13,582명 보다 25% 감소하였고 그 추세는 점점 빨라져 이대로라면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원전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바는 일본형 원전 생산을 목표로 2011년 중공업회사 아이사이와 함께 세운 합작회사를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도시바는 앞서 미국 자회사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시킨 데 이어 영국의 세운 유젠을 청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원전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비용 증가와 안전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일본 원전 수출이 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또한 원전 굴기를 표방한 중국에서는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차반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2월 홍콩 서쪽 130km 부근에 위치한 타이산, 태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짓는 원전의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프랑스 원전장비업체 프라마톰이 미국 에너지부에 보낸 문건을 미국 방송사 CNN이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CNN은 타이산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 생성가스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방사선 수치량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CNN은 유출된 이 가스는 방사성 물질인 크세논과 크리폰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 몰려있는 원전은 방사능이 누출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대만 해협에서 대한 해협으로 이어지는 대만 한류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인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 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일본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즉,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 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 뒤 해상 및 항공 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망료관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한계여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스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 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에이터부터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그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만해 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렌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노니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국,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네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해 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저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쿨저팬을 지원하는 민관 합작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 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저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부터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67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 주간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예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의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 방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UAE.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유해의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이와 나토에서도 놀랄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하나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 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선용 위장막을 씌운 K9과 K10 탄약 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 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슈센스콧, 슈트 앤드 스쿠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지늘기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 유리압 현수 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몰아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센스쿱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노스볼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 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 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 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CSAR,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설원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재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TOT, 타임 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TOT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원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현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TOT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동제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TOT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3발의 TOT 사격이 가능한데요. 개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의 TOT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의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나이트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 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 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나이트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하나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방산의 쾌속 질주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